고객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망명 스튜디오입니다. 좋은 스튜디오 빌려주신 성재준 JJ 그룹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분이 이 스튜디오를 한 몇십억을 들여서 만든 스튜디오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는 많은 또라이가 있습니다. 네. 그 또라이 중에 하나가 이경이야, 이경. 그렇지. 이경이라고. 이경은 처음에 제가 돌직구쇼에서 이경을 처음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잖아. 약간 생겨서 가슴이 심쿵했었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을 그때 조국 표창장이 진짜라고 막 얘기하는 통에 그때 약간 대놓고 싸웠어. 원래 이제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못 참고 이 말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 사람을 안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경은 여전히 지금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쌉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경이 뭐라 그랬냐. 이성균 씨 그 마약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성균 씨 마약이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그 자녀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한 거라고. 자녀 폭행이 알려진 네. 거가 10월 달로 알고 있는데 네. 이성균에 대한 수사는요 경찰에서 9월 달부터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수사해서 이제 그 확실하게 혐의가 입증된 것만 10월에 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있잖아. 그 마약 수사 같은 걸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 뭐 어떤 사실이 네. 덮여질 수 있는 것인가? 시나리오를 쓰려면 좀 그러니까 대가리가 나쁘면 시나리오도 쓰면 안 돼. 어제 딴 데서 만난 김응모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총주 대단하다고 하면서 자기 덮으려고 지드래곤 마약을 터뜨린 거 보면 진짜 재벌이 맞다고. 요새 세상은요 뭘 덮을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정권 먼지 털고 앉았고 우리가 잘한 거는 보지도 않아. 그냥 흠집만 찾고 있는데 뭘 덮어. 그러니까요. 덮을 게 뭐가 있냐고. 덮을 게 맞습니다. 이불이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시카법? 제시카법이죠. 그러니까 박용진은 뭐 아시다시피 민노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유치원 3법인데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사유재산을 동원해서 애들 교육에 힘썼던 사람들을 다 갑자기 적폐로 몰았던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갖다 선동해서 결국 그렇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재산을 뺏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박용진의 최대 업적인데 그렇죠. 그 박용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을 라이벌로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제시카법이라고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좀 다른데 미국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게 메간법이라는 게 뭐냐면 메간법은 이제 그 이웃에 성폭행범이 이제 아동 성폭행범이 이제 들어와 사는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메간이라는 어린애가 그 성폭행 당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메간법이 딱 나온 게 뭐냐면 네. 메간법은 주변에 성폭행자가 살면은 그 아이의 엄마한테 네. 그걸 이제 부모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시카법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두순 같은 애가 이제 출소하고 이제 뭐 안산이가 갔잖아요. 이제 안산 사람들이 야 이건 뭐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그렇죠, 말을 그렇죠,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걔는 뭐 자기 집 간다고 하지만 우리 그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혐오 인간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까 메간법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법무부에서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나한테 편지를 보낼 일이 뭐가 있어. 그래갖고 난 이제 그때 여성가족부에서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내가 혹시 평등 부부상을 줄 거면 반납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뜯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미성년자 성추행범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얼굴이랑 공개가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까지만 해도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마주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애를 24시간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하굣길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해주는 건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그러면은 내가 딸이 있었다면 진짜 너무 이사를 갔을 것 얼마나 같아. 무서워. 네, 근데 나는 이제 당연히 딸은 없지만 얘가 내 주변에 내가 편의점에서 얘를 마주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어쩌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지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형식 논리적인 거지. 실제로 딱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거야. 그리고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성폭행범 중에서 남자에 대한 그렇게 남자 아이를 그렇게 하는 놈도 있기 때문에 아들을 따고 꼭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뭐 인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물론 다 살고 나온 놈을 어떻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시카법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걸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박용진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자기네 유치원 3법, 그러니까. 그 사유재산 강탈법 이후로 그러니까. 뭐 한 게 없어. 한 게 없고 나온 유일한 업적이랑은 돌직구쇼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 보면 내가 저걸 해야
해야 되는데 왜 저 그러니까. 사람이 왜 뜨고 있지? 맞아.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데 뭐 맞아, 이런 생각을 한 맞아.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돌직구쇼에서 이게 뭐 스피커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돌직구쇼 이런 거야. 여당이시니까 당연히 당정 협의하셨죠? 제가 대변인이긴 하지만 모든 당정협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저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요. 당정 협의해야죠. 예. 안 했어요. 안 했었을 것 같아요. 털컥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딱 잡고 폼 다 잡고 얘기하고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덜컥 이렇게 얘기하고 뒷수습은 누가 해요? 아니 불쌍한 여당이 해야 되잖아요. 뒷수습은. 그리고 여당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도 잘 모르는 건데 한동훈 장관한테 귀뜸도 못 들었는데 일단 야당 탓부터 하자. 야당이 반대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국회를 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죠. 장관이. 이 법을 만들겠다고 심지어 대통령한테 올해 초에 업무 보고를 했어. 1월 달에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거의 10달 가까이 여당이랑 같이 공조하면서 네. 이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네. 일주일 전에 야당 권칠성한테도 얘기를 했더라고. 이 방송 이후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입장,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 유희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부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냐고. 자, 그러자 박용진 의원이 다시 재반박했습니다. 충분한 협의인지 충분한 통보인지 의문이다. 장관이 여당과 언제 어디서 협의했는지 밝혀라. 아니 미친놈이 그러면은 지가 국회의원 아니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불안하다 그러고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뭐 했어 미친놈이.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지랄이야. 가짜뉴스 어제 퍼뜨려서 이게 다 반박이 됐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지. 오늘 국감에서 또 지랄했어. 또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동훈 너는 이거 법 던져놓고 총선 나가면 그만이냐. 뒤치다거리고 우리가 장관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임기 내에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텐데 입법 예고에서 국회 제출까지 최소 기간만 따져도 94일입니다. 장관께서는 이걸 발표만 하고 야당은 패싱하고 이제 논란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총선 기간에도 또 논란이 막 증폭될 거기 때문에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장관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 법을 특히 법사위 위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지금까지 우리의 법제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걸 지금까지 안 해온 거는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위원님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인기 끌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실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방치해 왔을 겁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렇지만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가 전체로 봤었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 한국형제식화법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박용진은 총선만 중요해.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머릿속에 지금 선거밖에 없고 지금 비명계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통합하고 단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통합하고 단결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 다 모아서 함께 가는 방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가 거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내가 힘이 세지만 너를 다 용서해줄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힘 센 자가 양보해야 가능하잖아요. 통합하는 방법,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양보하지 않고 그냥 다르면 나가면 돼요. 그럼 당은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의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전자일까 후자일 거라서. 왜냐면 양보할 마음이 없거든. 지금 심지어 수박들은 총 있으면 쏴 죽인대잖아. 그러니까 박용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 방법은 이재명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막 정청래처럼 빌든지 옆에서 막 이렇게 사바사바 하던지 아니면 뭔가 조금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 근데 전자가 어려우니까 좀 후자를 가려고 저러는 거잖아. 맞아요. 김유겸 이제 그 청담도 술자리 불송치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짜뉴스의 전형이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그 면책특권을 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없애면 안 된대.
박용진이. 왜 그런 줄 알아? 자기 이제부터 거짓말 많이 할 거야. 그렇지. 맞네. 그리고 이제 제시카법이 이제 시작인 거야. 이승훈이라고 이제 민주당 패널인데 걔가 이러더라고. 박용진이 수박이라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뭐 별칭을 네. 갖고 있대.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서 지지자한테 어필하려 그러는 거래. 이게 진짜 맞다면 박용진 쓰레기야. 쓰레기야. 아니 자기가 다른 걸로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를 국민이 감동할 멋진 법안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얘네들 민주당 검수완박법 같은 거 말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라고 그 노란봉투법 그딴 거 말고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은 없으니까 남이 만든 좋은 법안을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그냥 까내려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 제발 민주당 의원들이 좋은 관심과 나쁜 관심을 구분해서 나쁜 관심을 받는 건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쳐다보고 관심만 좋으면 좋아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빨리 보고 춤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김영겸이 그랬잖아요. 김영겸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기 10억 소송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기 몸값을 너무 부풀렸고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을 쏴서 응원해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 할 말이 몸값이 싼지는 알긴 아는구나 걔가. 이제 오늘 국감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패싱을 계속 얘기를 하길래 한동훈 장관이 이거 반박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막 얘기하려던 뭐라 했는지 알아? 아 대답 필요 없어요. 먼저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정부 입법에 비해서보다 오히려 더 철저히 알겠습니다. 했다. 왜냐하면 예, 작년부터 뭐 제가 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고 정부 입법을 여당이 야당과 미리 협박 괜찮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아니요 야당하고도 정부 입법을 의원님한테 미리 허락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허락받으라고 한 적 없고요. 협의해달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답변 아직 제가 여기에 이제 김기현, 문재혁 박용진이 점점 김의겸을 약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용진 스스로는 뭐 이제 김의겸은 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 요새 자꾸 그 한동훈 걸고 넘어지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자꾸 되지? 그냥 야, 용진아 나랑 놀자. 넌 진짜 김의겸은 어차피 걸레가 됐잖아. 나는 어차피 걸레 인생을 살 거니까 기왕 걸레가 될 거면 완전 최고 울트라 왕 대걸레가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걸레 얘기를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근데 박용진은 자기는 되게 깨끗한 수건인 척 하는데 들춰보면 다 냄새나고 막 그냥 안 빨아가지고 곰팡이 피고 이랬다니까. 참고로 김의겸은 한걸레 출신이고요. 한걸레에서 걸레가 나온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어제 이충근 박사님이랑 방송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통령 진짜 외교 안보는 진짜 너무 끝내주다 100점이다. 근데 이게 내치에서 자꾸 발목이 묶이니까 선거가 덜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정리하셨어. 뭐야? 외교 안보에는 민주당이 없잖아. 와. 그러니까 국외에 나가서 외교를 하실 때는 민주당이 안 따라 나가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대통령 혼자 플레이를 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빛나고 끝내주게 활동하는가를 보여주는데 맞네. 내치로 들어오면 민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총선에서 꼭 이겼고 기회를 주면 이 사람이 사우디에서 했던 거, 영국에서 했던 거, 미국에서 했던 거를 한국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얘기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될까 이제? 오늘도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내가 한 거 막 써먹던데? 출판계가 전부 좌파 일색인 돼서 그러니까 보수책을 내기가 참 그러니까요. 어려운 어려워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동재 기자가 이번에 한 방을 터뜨렸다고 생각하는 게 1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수가 된 다음에 보수책이 1위 한 거 처음 봤어요. 임은정 책이 정말 오랫동안 1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난 진짜 개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딴 책이 1등을 저렇게 오래 하고 그러니까요. 10만 부를 돌파했을까? 조국은 어떻게 예약 판매로만 뭐 3세를 찍고 막 이 난리를 너무나 이런 게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좌파가 제일 잘하는 게 피해자 코스프레잖아요. 이재명은 역사상 유례없는 그 의문사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어떤 사람 한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나요? 의문사와 막 육사상 유례 없는 대장동은 있잖아. 내가 여기 요즘 또 나오잖아. 듣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큼 개입이 된 거야?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권 탄압이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네 탄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문정도 뭐 되게 피해자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 이동재 씨가 진짜 피해자가 나타난 거죠. 맞아. 진짜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해자, 약자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좀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보수는 맨날 피해를 당하고 맨날 매를 맞으면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근데 이동재 기자는 정말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딱 1위를 치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역시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고 탄압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잠깐 정신 팔고 그냥 우리가 그 불꽃놀이도 보고 막 자연과 인생을 논하는 동안에 좌파가 우리 배경을 모든 걸 잠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중의 소리에서 뭐 이제 뭐 나를 까는 방송을 그걸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 근데 민중의 소리를 내가 네이버로 보는 게 현실 너무 슬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야, 어떻게 민중의 소리가 네이버에 그래. 그러니까 그딴 언론 같지도 않아. 맞아. 언론이 맞아. 미디어 오늘 민중의 소리가 네이버에 등록 언론사가 돼갖고 그냥 네이버 댓글이 달리는 그런 언론사야. 그리고 거기서 정말 나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나도.